Venice, when the sun turns its place with the night for you, and a blade of light steals the slice from horizon. 정신병리학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바로 치료, 트리트먼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얼마나 더 이 사이버 수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이 곧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한두 번 안에 끝나서 이제 좀 따뜻한 봄부터는 여러분하고 직접 수업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정신병리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환자분들에게 가장 최선의 도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훈련받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좋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떠한 치료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훌륭한 치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치료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 환자에게 가장 맞는, 그 환자의 현재의 어떤 필요에 가장 적합한,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그런 치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앞에 배우셨던 모든 내용들, 특히 진단이라던가 이 병의 어떤 경과라던가 원인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심리 치료에 있어서 병의 원인 혹은 그 사람이 왜 그 문제를 가지게 됐는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약물 치료의 경우가 더 그런데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가지게 됐다는 게 지금 있어서의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너는 너무 뚱뚱해 하고 해서 어떤 못된 친구가 놀렸다고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분이 거식증이 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와서 놀렸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 혹은 내가 뚱뚱해도 상관없어 라는 걸 배우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치료가 충분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런 못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너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거식증이 쉽게 해결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는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본인이 거역하기 힘든 어떤 심리적 충동이 생기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치료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따라서 결국 치료라는 거는 명확하게 지난 시간에 이미 강조했듯이 그 무엇이 중요한 원인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그 원인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치료에 연결하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시도는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환자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된 어떤 유지나 촉발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달라지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치료는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과 현장에서 진행되는 주요한 치료 몇 가지들을 살펴보시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에게 약을 먹고 사는 건 거의 일상이 됐죠. 자, 우리가 약을 먹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걸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느 병원을 갔는데 아파서 왔는데 약을 주거나 주사를 맞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제가 너무 열이 나고 힘든데요 라고 했더니, 지금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되게 좋은 곳에서 휴식을 하면서 한 2달쯤 있으면 그 열이 내려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선뜻 그것이
진정한 치료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당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증상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심리학을 배우는 어떤 분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약물 치료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당신들은 아플 때 약을 안 먹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나키랑 다를 게 없어요. 사람에겐 반드시 자기의 문제에 가장 적합한 어떠한 치료 행위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어떤 정신약물은 나쁜 것, 모든 건 심리치료를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직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치료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못 하신 거예요. 약이 치료하는 영역과 심리치료가 담당하는 영역은 거의 다릅니다.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을 거의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약이라는 건 대부분은 우리가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심리치료가 얘기하는 건 대부분 이슈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루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괴로움을 아주 빠른 시간에 해결해 주는 것이 약이라면 그 사람이 다음번에 어떤 그런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에서 좀 더 행복하고 더욱더 잘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심리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정신과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 약물 치료들의 기전은 무엇인지,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students, and welcome to the next lesson in our AS Level Psychology course. Today we're going to be looking at biological therapies. The biological approach. The biological approach is used to explain that abnormality is a form of explaining abnormal behaviour which arises from symptoms caused by physiological causes. So this pretty much sums up to say that physiological causes of the body is going to make someone be abnormal. Therefore, it can be physically treated by manipulating how our body is going to work, and we can do this by either using drugs or electroconvulsive therapy, both of which are techniques used in order to try and change our body chemistry, or the way our body works, in order to become less abnormal and more normal. Drugs. Drugs can either be curative, which are drugs which aims to cure the problem that are being caused in the body, or they can be palliative. These are drugs that are going to suppress the symptoms of a physiological cause, which could actually cause abnormality. Now, a type of drug used to treat abnormality is antipsychotics. These are drugs which are used to treat psychotic disorders, such as that of schizophrenia. They lower dopamine levels, for example, haloperidol, which is a type of antipsychotic, and by lowering dopamine levels, we're not going to have this surplus of dopamine, which is going to cause schizophrenia. Therefore, the antipsychotic is going to treat schizophrenia, and as a result, it will lead in someone having more normal behaviour. Antidepressants are another type of drug, for example the most famous one being Prozac, and these are used to treat depression. They're going to raise levels of serotonin in order to keep someone a lot happier, and as a result, this is going to remove the abnormal behaviour of always being depressed. Anxiolytics are another type of drug which are used to treat anxiety. The most famous examples are benzodiazepine, which is going to increase GABA levels, which we looked at earlier in the course in our stress section. This way, since we're going to be treating anxiety and stress, someone is going to become more normal. Now we're going to evaluate the use of drugs in order to treat the biological conditions which are going to cause abnormality. The advantages of using drugs is that they're cheap and a lot cheaper than electroconvulsive therapy, and also they work in the short term. Electroconvulsive therapy takes ages to actually get going, and as a result, if you want to instantly cure yourself of perhaps an abnormality, the drugs are probably the best way to do it. The disadvantages, however, is that drugs are mostly palliative, so most drugs are not going to actually cause they're not going to cure the cause itself, and they're just going to suppress the symptoms. Also, if you use drugs, there is a risk of addiction and becoming addicted to them, which can lead to health defects. This leads to the third point, which is that the use of drugs can lead to side effects which are always harmful for the human body.
Also, drugs may not actually work for everyone. Everyone's body chemistry is different, and what a benzodiazepine, for example, as an anxiolytic, may work for one person, it may not increase GABA levels in another. Also, you can build up a tolerance against them, which ultimately can in fact render them useless. However, you can't build up a tolerance to ECT or electroconvulsive therapy, and as a result, it's probably less effective than electroconvulsive therapy in the long run. Now we're actually going to look at electroconvulsive therapy. ECT makes electrical convulsions run through the brain. As they run through the brain, they're going to kind of shock the patient as electrodes are placed on each temple of the head. Brief shocks are then administered to the brain, and these shocks are going to change levels of serotonin and noradrenaline, which can treat depression and anxiety. And as a result, as we are using all of these shocks to change someone's chemical makeup in their brain, they are then going to cure the physical causes which are going to lead to this abnormal behaviour and cause them to become less abnormal. Now we're going to evaluate ECT. The advantages are that it's proven to cure the disease and be curative, and also it does not cause brain damage. However, it can cause memory loss, and also it's really expensive compared to drugs. It's also true that 85% of users that actually do ECT relapse into a depression later on, so in the long run it may not be that effective. Also, it only works on 70% of people, so the other 30% aren't going to be cured of abnormality if they use ECT. Here are some questions on biological therapies, including ECT and drugs. Have a go at answering these on another sheet of paper by pausing the video, and then hit play whenever you're ready to see the answers. Here are the answers. If you got these right, congratulations. I'd advise you to move on to the next video, which will be on the behavioural explanation of psychopathology. As always, thanks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카스입니다. 그것도 바카스가 두 종류 있는 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국에서 파는 거는 바카스 D고요. 슈퍼에서 파는 거는 바카스 F입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나아요. 기분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구성 성분도 좀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피곤할 때마다 언제든 이걸 쌓아놓고 하나씩 마시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죠. 분명한 이제 각성 효과가 있고요. 각성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정신병리 어떤 약 계열로 봤을 때는 어떤 정신자극제 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ADHD 약의 일종으로도 쓰일 수 있는 비슷한 성분의 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신약물에 대해서 쭉 보셨는데요. 이제는 심리치료로 좀 우리의 초점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약물은 분명히 환자들의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기여를 한 바가 있어요. 약이 없었더라면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기약 없이 병원 안에 갇혀 지냈을 거예요. 하지만 약을 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환자들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삶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오직 심리치료만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약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사랑하던 여자와 이별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시련을 겪으면서 우울증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우울증의 증상을 해소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공허감이나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고 살아갈 부분에 대해서 약이 도움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심리치료가 들어갈 대목이고요. 보통은 증상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조금 더 정상에 가까워진 시점에서부터 심리치료가 드디어 작동을 할 바로 요 타이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리치료는 흔히 보면 개인치료와 집단치료로 많이 나누죠. 또 여기 가족치료를 더 넣기도 하는데요. 개인치료도 크게 보면은 한 차원에서 봤을 때 얼마나 깊은 통찰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통찰 중심적인 치료, 그리고 통찰을 중간 정도 필요로 하는 치료, 또 통찰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치료로 구성된다고 보겠어요. 그래서 통찰이 가장 많이 필요한 치료는 환자는 거의 알 수도 없는 세계까지도 통찰을 얻어야 되는,
거의 환자가 알지 못하던 세계에 대한 깨달음까지 얻어야 어떤 문제 해결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의 치료죠. 짐작하셨듯이 정신분석 혹은 정신역동적 계통의 치료가 이 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인지행동치료는 통상적으로 볼 때 거의 그러한 통찰이 필요하지 않은 치료가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실은 인지행동치료라는 것도 거의 이 정신분석 혹은 정신역동치료의 어떤 조금 더 현대화된 응용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치료도 분명히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고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아주 중요한 어떤 치료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신역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환자가 아예 자각하지도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탐색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걸 되게 강조하는 치료죠. 자, 이것과 거의 이제 반대되는 쪽에는 행동치료가 존재합니다. 행동치료는 아예 심리적 세계라는 걸 인정하지 않죠. 자, 우리가 우울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기분이 우울한지 절망감이 드는지 같은 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치료죠. 행동치료가 중요한 건 그냥 그 사람이 아침에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입맛이 없고 체중이 줄고 있는 게 문제고 밖에 나가다니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어떤 감정 상태에 어떤 사고를 하고 있고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행동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보았을 때는 통찰지향적 정신역동치료와 행동치료가 서로 거의 양극단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인지행동치료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치료는 아시다시피 정말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치료고요. 정신역동치료는 정말로 의사들이 만든 치료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인지행동치료는 양측의 사람들이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치료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런 거 없고요. 세 가지가 모두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신역동치료가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성격적인 문제가 심할 때,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인지행동치료,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이미. 여러 문제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행동치료는 아동 문제를 비롯해서 환자 스스로가 어떤 통찰이나 치료 동기를 가지기 되게 어려운 문제들의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더 우월한가 이런 건 정말 애기들 같은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환경에 따라서 적합하게 필요한 치료들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셔야 되는 건 특정 치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나에게 찾아온 환자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치료가 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해요. 치료는 꼭 여러분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평가하는 건 심리학자한테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부터 보실 영상은 조현병 환자들에게 어떠한 심리치료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에게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걸 적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현병은 통상적으로 약과 입원 외에는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또 그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질환에도 약이 필요한 영역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영역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혀 다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약과 심리치료가 물론 어느 시점에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둘은 매우 경로가 다르다는 거. 특히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약물치료와 심리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현병의 심리치료, 특히 인지행동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I think that when we approach the treatment of schizophrenia, one of the first and foremost things to make sure is, does that person have the very basic necessities they need to get better? And so
I guess I should say trust is one of them. So being able to have a trusting relationship with a treatment provider is an important part of engaging, first of all, in psychosocial treatment. But also making sure that that person has a place to live that's safe and that's clean and comfortable. Having food, having clothing, being able to obtain their medication, so that gets into having access to medical insurance. All of those things are key parts of psychosocial treatment for schizophrenia, making sure that there's that basis for better functioning. Then there's psychotherapy for schizophrenia, and we have another video in this series on psychotherapy for schizophrenia if you'd like to learn more about that. But basically what we look at is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schizophrenia. How to address the symptoms the person has, how to help them get from where they are suffering with schizophrenia to where they want to be, whatever their goals and values are or were before they became ill. That's the process we want to engage them in and support them in. So there's psychotherapy for schizophrenia that supports people in learning the skills that they need and techniques they need to get to where they want to go. Other parts of psychosocial treatment include vocational and social rehabilitation. And so helping a person to access the educational and job opportunities they need to be able to feel productive, to get involved in society, are ways of treating schizophrenia. There is some research, a fair bit of research really, on cognitive rehabilitation for schizophrenia, or cognitive remediation, we call it as well. But there still needs to be more research on what's the most effective way to do that and whether that really makes a difference in the long run for someone with schizophrenia. One important goal of psychosocial treatment for schizophrenia is to develop a support network around the person. And so family psychoeducation, families and significant others and friends learning about the disorder and how best to support the person with schizophrenia, that is a really important cornerstone of treatment as well. 네, 영상 잘 보셨듯이 조현병에도 분명히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치료의 목적을 꼭 약과 1대1로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심리치료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 자, 우리가 심리치료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약과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뭐 약을 대체할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정말 수십만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약은 아주 정말 일부분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인지행동치료로 넘어가 볼 거예요. 인지행동치료는 워낙에 많은 심리학자들, 특히 임상심리학자들이 자기 어떤 주요 치료 접근이다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이죠. 자, 인지행동치료는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라는 용어가 하나로 이제 결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거죠. 지금으로서는 거의 심리학계에서 가장 어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반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인지행동 치료가 최고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좋은 치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심리치료학이나 상담심리학 책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치료 이론들이 있죠. 그 중에 인지행동치료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행동치료 이론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되냐면 인지행동치료 이론은 바로 특정 문제와 연결시켜서 그 치료가 계속 발달해 왔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자, 조현병을 위한 사회기술 훈련을 위한 인지행동치료라던가 혹은 우울증 환자들의 기분을 개선하기 위한 인지행동치료 혹은 강박장애 환자들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공황장애 환자들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이런 방식으로 특정한 문제와 매칭되어서 발달되어 왔고 그 효과가 늘 검증되고 개선되어 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린 지금 임상 장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임상 장면에 있는데 당연히 나를 찾아온 환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그 효과가 검증된 치료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윤리적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내가 어떤 특정 이론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치료를 제공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다른 심리치료적인 이론이나 접근이 틀렸다는 의미는 전혀 없어요. 읽으면 다들 너무 좋고요. 사실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매우 유사합니다.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서로 쓰는 용어들을 달리 써서 그렇지 실은 근본적으로 환자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거의 모든 치료들이 비슷합니다. 단지 그 특정 문제에 얼마나 특화되어 있고 검증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근거 기반 치료적 접근상으로 봤을 때 인지행동 치료를 표방한 이론가들이 이쪽에 많은 업적과 많은 증거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치료 이론을 매우 선호한다. 그럼 열심히 그것이 특정한 병에 아주 맞춤, 커스텀돼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꾸준히 연구하시고 개발하셔서 그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근거 기반형 치료로 하나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게 되려면 그 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리적 기전을 이해하고 그 기전에 매칭을 시켜서 치료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런 치료라면 사실 그 이론이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인지행동 치료는 어떤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Making 하겠습니다. sense of CBT, a guide to what CBT is and how you can decide whether it's best for you. If you're living with a mental health problem, it can be hard to know which way to turn or what to do to feel better. You might go to your GP, and one of the first things they might offer is CBT, which stands for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It combines cognitive therapy, examining the things you think, and behavioral therapy, examining the things you do. The word therapy might make you think of laying on a couch talking to a man with spectacles and a beard about your childhood while he analyses your dreams, but CBT is actually a very practical type of talking therapy, which focuses on goals and focuses mostly on the present day and things that are affecting you in your life now. The theory behind CBT is that the way we think about situations can affect the way we feel and behave. It does this by dealing with how your thoughts affect your feelings and behaviours, and teaches you coping skills for dealing with different problems. For example, you might make a simple mistake, like, say, burning the dinner. This might make you think bad things, and it might make you feel worthless and inadequate, which could lead you to do things like withdrawing, snapping at your family, or trying to avoid things which you think might go wrong. Or perhaps you've been invited out for drinks with some friends, and you start thinking negative things. This might make you feel anxious and scared, which might make you do something like saying no to the invite, avoiding your friends completely, or using drink and drugs to cope with the situation. Over time, whether it's years, weeks, or months, this cycle of thoughts, feelings, and behaviours may have happened so many times it's become like a habit. You start avoiding situations more and more, or automatically blame yourself if something goes wrong. And the more you do these things, the worse it can get. A CBT therapist will help you break this cycle and figure out what sorts of negative feelings, thoughts, and behaviours might be contributing to the problems you're experiencing. They will help you deal with your negative thinking and help you change your behaviour, both of which will lead to an improvement in your mood. CBT can be helpful for people with nearly every diagnosis you can think of, and can be delivered through one-on-one sessions, in groups, self-help books, online, or through a CD-ROM. That doesn't mean that CBT works for everyone, though. Some people struggle with it because they find it just too hard to talk about their feelings. CBT is usually quite a short-term treatment, and so you may find that your problems are too complex to deal with in the time. It can also be quite hard work. Your therapist will probably set you homework, and you have to really practice the skills they teach you to see a difference in how you're feeling.
If you don't think CBT is the right treatment for you, you should be able to talk to your GP about what alternatives there are. The Mind website also has lots of information about the different treatments that are available for a wide range of mental health problems. And Mind's info line can also talk to you about what you might find helpful. 네, 방금 학교체육 공지를 봤네요. 뭐 별다른 안내가 없을 때까지 사이버 수업을 계속하라는 통지를 들었습니다. 매우 좌절스럽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까요? 영영 이러다가 수업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인지행동 치료는 바로 이런 생각에 집중한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모든 어떤 부적응적인 증상들의 출발이 생각에서 온다고 본 거예요. 진짜 생각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라기보다는 생각이 그것들을 유발시키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보고 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을 변화시키면 연쇄적으로 거기에 수반되는 감정이나 행동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행동과 증상까지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인지행동 치료의 한 원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인지행동 치료를 이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뭔가 이 심리치료라는 걸 할 때는 최대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유연상적으로 이야기들을 탐색하고 막 너무 이렇게 짜여진 형태의 매뉴얼된 형태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프리스타일을 가미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요리를 처음 배울 때 요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요리 처음 배울 때 여러분은 레시피 보고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어설프게 그게 무슨 작용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요걸 좀 더 먼저 넣어볼까라든가 이걸 한 2배 해볼까라고 하면 결말은 언제나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 먹을 것이 나오는 거죠. 자, 결국은 요리라는 건 말이죠. 내가 그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그냥 잘한다는 분들의 레시피를 보고서 최대한 따라해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건방지게 학생들 중에서는 꼭 보면은 치료를 해보라고 처음부터 뭔가 그런 매뉴얼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내가 프리스타일로 좀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션에 반드시 채워야 되는 것들, 그리고 반드시 뭐 작성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스킵하고, 그리고 뭔가 최대한 써가면서 한다던가, 자료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고, 꼭 이걸 뭐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와 치료자가 모두 인지행동 치료적인 어떤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 형식대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인지행동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그 안에서 사고하고 검토할 때 인지행동 치료가 요구하는, 기대하는 최선의 치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데 인지행동 치료 배우실 때는요, 정말 이 하나하나의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뼛속까지 체험하실 때까지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룰대로 정확하게 해야 될 것들을 차곡차곡, 이것은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나, 이거는 너무 교육적이지 않나, 너무 인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뉴얼 따라서 하시면 정말 이 치료의 효과가 뭔지를 그때는 제대로 깨우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때는 여러분의 프리스타일 조금 가미해도 되십니다. 영상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인지행동 치료 진행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Okay, Marsha, so how can I help you today? Well, I'm working full-time. I'm a part-time student. Right. I've just gotten engaged and I live at home. There's just so much stress in my life. I have everything happening all at once. Just to top it all off, I failed an exam, a really big exam, and I just feel like I can't do anything anymore. I can't do anything right. I've just got so much stress and I feel like such a disappointment, such a failure, and I've embarrassed my family by failing. I just don't know what to do anymore, and I guess I've come here today to tell you, like, I want to leave uni, and I guess that's why I've come here to you today. Okay, so it sounds like a whole lot of stuff's on top of you at the moment? Yeah, just so much, just stressing all piling on, yeah. So you're working full-time, plus part-time study. Part-time study, and then you've got your wedding preparation. Yeah, just got engaged, and wedding's just a month away now. So yeah, so I've just got so much happening. Work is really demanding, and just fail this exam. It's just don't know what to do. All too much. Yeah. So I imagine you've been sweating on this for a while, and it's all been swirling around in your head. Just been building up and building up, and so much pressure with everything. And I'm living at home, so my parents, a lot of pressure. Need to do everything right, and by failing this, I feel like I've just embarrassed them and disappointed them, and I just don't feel like I'm good enough, to go on studying. Okay. And have they said much to you about failing your exam? They haven't said much. I was really scared to tell them, actually, because I knew they'd just be so disappointed and just embarrassed by the fact that I did fail. Okay. Yeah, I've never failed anything before, and so, it's really hard. Yeah. So it's new and you don't like it at all? Not at all, no, and I think leaving uni will just be the way out, just so I don't have to go through it again. Right, okay. Well, I'm glad you've come to counselling, because it's good for us to get an outsider's opinion when we've got so much on our plate and we're confused as to what to do, and our emotions can get in the way. And you've just said earlier that a whole lot of stuff's on your plate at the moment. A lot okay. So I'm glad you've come here. Here at the clinic we use the ABC model, which is a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model. Okay. So Marsha, some counsellors have put together a list of beliefs that we often use, and we don't realise that we're using those beliefs, and they tend to be faulty ones. Okay. Here's the list here. Have a look through that to see if there are any beliefs that you might be operating on at the moment. I think number 2. Okay. Read that one out for me. That it's necessary to have a high degree of order and certainty in order to be happy and perform well. Yeah, you mentioned that earlier, didn't you? Yeah. Number 4, that it's necessary to be competent and successful in all those things which are attempted. Yeah, that's an expectation from your family, isn't it? Yeah. Possibly number 8, that life should be entirely pleasant and enjoyable, and that any frustration, discomfort or pain would be unbearable. Yeah. Which one of those stands out the most for you at the moment? Probably number 4. Okay. Yeah. How would you put that in your own words? That I need to be successful all the time in everything that I do. Yeah. And is that different from what's happening in your life at the moment? Well, failing that exam, I mean, I wasn't successful with that, so I mean, it just throws out, I guess even number 2, because throws out all the order in my life. I need to have everything, so I need to know what I'm doing, where I'm going, so. Okay, so if number 4 is an expectation that your family have and that you have of yourself, how do you measure up next to number 4? I don't feel like I'm good enough. Okay. All right. Well, what I'd like to do is put some of those ideas on the board under the ABC, and I'll explain as we go along. Okay. Okay. So what do you think the trigger point might be, or the activating event for you at the moment? I mean, there are a lot of things, but I think
obviously failing the exam was the main one. Okay. Yeah. All right. And the consequence is you thinking of leaving? uni, Okay. yeah. All right. Yeah. And that statement you made earlier about I'm not good enough. Yeah. That's the B one. That's the crucial one, and I'll explain Okay. it shortly when I get up to the board. Okay. All right. Okay. I think I'll put it up there now for you so we can work through that. So, Marsha, the activating event, which is what you stated earlier. I failed my exam. That's right. And the kind of decision that you're thinking about is... Leaving uni. That's right, yeah. Okay. So it's important that we consider the jump from here over to here, and the kind of thinking that you've been swirling around in your head affects the consequence. And you've mentioned earlier that number 4 seems to fit, and you put that in your own words. What were your words before? That I'm not good enough. Yeah, good. It's really important for us to consider that kind of thinking. Okay, Marsha, it's good that we've got those things on the board. And what I'd like to do now is focus stepping out a bit from your situation and looking at it from another point of view. Okay. To me, it sounds like you're doing a whole lot of things really well. Can you list all of the things that you're doing really well? I'm working. It's a really demanding job, and I'm, keeping up with it. Great, So I yeah. guess work. Things with my fiance. I mean, we're engaged, so planning the wedding. That's going really well. Yeah, It's stressful, but it's going well. And all of your other university subjects? Yeah, I've never failed anything before. This is the first one, so I guess all the other subjects, Yeah, yeah. And you're succeeding in all of those things put together. Yeah. You're juggling it, and it's a lot on your plate at the moment, but it sounds like you've been able to cope up until this point of the one exam. that you- This one just threw me off balance. Failing, So, would you describe yourself as successful most of the time? Yeah, most of the time. Yeah. Yeah. And what's the evidence for that? Passing all my exams all the time. Yeah. I'm just passing my subjects, not Yeah, just that's exams. right, yeah. Getting that full-time job, it's a great job that I'm doing. Getting married. Yeah, that's Yeah. right. Yeah. So, how do all of those successes compare to that belief that that I've written on the board for you? I guess in comparison, I am good enough. Yeah, that's right. Yeah. And all the evidence is there. All of the subjects that you've passed in first year and now second year. Yeah. Your full-time job, that's a success. Yeah. It's great. Yeah, good. Okay. Well, what I'd like to do is get you to write that on the board All right. to dispute that belief. Okay. Yep. Would you do that? All right. Well done, Marsha. That's a powerful statement. What kind of decision goes along with that? Staying at uni. Good. Okay. Write that on the board for us.
Great. That's good. Good. Okay. So you've made a bit of a decision there, haven't you? Yeah. Okay. Tell me about it. Does it feel okay? Yeah. I feel like I should stay. Okay. Why is that? I can try again. I mean, Right. everything doesn't have to be 100% all the time. Good, good. Yeah. So, I mean, I could resit the exam. Okay. Yeah, yeah. And we've talked about all your successes. Yeah. So it's harder now to believe that top statement that I'm not good enough. Yeah. I mean, I am good enough compared to all the things that you helped me realise with all the successes that I've had. That's right. I am good enough. Yeah, good. Okay. And so this idea about staying at uni. Tell yeah, me about I'll that. Stay. I mean, I am good enough, so I'm sure I can give it another go and see how I go from there. I can resit the exam, and I'm sure I'll be fine. Okay, good. Okay. What I'd like you to do is to keep saying that statement, I am good enough. Say it in front of the mirror 2 or 3 times a day so that you build up your confidence, because it's going to take some time to reprogram your computer up here Yeah. with that kind of positive belief about yourself rather than carrying around that other belief. And we tend to carry those other beliefs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and so it's going to take a bit of work on your part to deliberately change your thinking and change your belief system. Okay. But you've made a great start here today, so congratulations. Well Thank done. you. All right. 영상 잘 보셨죠? 칠판 가지고 막 쓰는 거. 약간 더 리지드하게 진행을 하신 경향이 있긴 하지만 많은 인지행동치료 전문가들이 저렇게 하나하나 선행사건부터 시작해서 신념, 그거의 결과 같은 걸 정확하게 나눠가면서 하는 걸 적어도 초반 세션에는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두면 환자가 마치 더 마음을 편안하게 느낄 것 같지만 환자는 나중에 몇 세션 오다 보면 내가 오늘은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하고서 되게 당황하고 힘들어하게 돼요. 그리고 이 치료 별로 도움 안 되는데 라는 생각하기 딱 좋다는 거죠. 항상 정확한 틀에 의해서 계획된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의 답이다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한국에서 심리치료할 때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인지행동치료의 전제는 네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을 보는 부분을 바꾸면, 개선하면 너는 되게 좋아질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현실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너는 너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집에 돌아갔는데 집안 반응이 영 이상할 수 있죠. 대부분 서양에서 나온 개인 심리 치료의 특징은 얘가 성인이 되면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혼자 잘 살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영향을 받아봤자 와이프 1명 정도 혹은 남편 하나 정도 있을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치료의 포커스는 개인 치료 혹은 커플 치료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디 그런가요? 우리는 뭐 나이 40이 돼도 맨날 뻔질나게 부모님 집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맨날 서로 의지하고 심지어 돈도 받고 막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형 라이프거든요. 결코 18세나 20세가 된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조절하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만 변화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보다도 이 가족 치료적인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되게 시스템,
내 문제를 상당히 악화시키거나 혹은 낫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가족들의 상당히 역기능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다뤄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가족들이 있어요. 크래커랑 식빵이랑 크로와상이랑 네, 여기 또 무슨 두부 과자가 있는데 하나같이 빵과 과자라는 가족으로 준비하고 있죠. 자,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서로 의지하거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가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 다이나믹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하나가 빠지면 또 셋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현저한 변화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또 하나가 들어오면 또 엄청나게 또 다른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은 그만큼 아주 역동적인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를 잘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을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돌아가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너무 그 강력한 가족이라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가족은 물론 되게 중요한 존재지만 가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가족 같은 존재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가족 되게 힘든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은 때로는 누구보다 가장 상처를 주고요.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찔르면 가장 취약한지를 아주 귀신같이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가족들일수록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서로 짐작을 하지. 쟤는 지금 이래서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간의 짐작, 관심법만 쓰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는 더욱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합리적인 중재자가 필요한 거고요. 자, 이런 중재자가 들어가는 행위를 우리가 가족치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가족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샘플을 하나 보도록 하시죠. My name's Don, and the reason that we're in therapy is I really love my kids, but I can't take it anymore. The fighting has just gotten insane, and you know, my son Ben, I almost hit him last week, and that scares me. So I knew we needed some help. Hi, my name is Angela. I am the mother of Ben and Heather. And since Don and I got divorced last year, apparently Ben has had some issues, and from what I've heard, the family life just has kind of fallen apart, and I don't know what's going on. I don't know why my ex-husband is having so many issues with the kids. Everything was fine before the divorce, but I'm concerned. It seems like there's some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and I'm glad that they're all going to get help. Hi, my name is Heather, and I'm the youngest child in our family. We're here in therapy. Things have been a little bit stressful lately. I feel like my relationship with my dad has been really good. It's always been good, but my relationship with my brother Ben has just been really crazy lately, and it's just put a lot on our family. My name is Ben. I'm here at therapy because Donald, my dad, just said to go. I guess it's just another punishment. I don't know, it seems like everything I do is wrong, and my sister and I can do the same thing, and I'm the one who gets in trouble for it. So, I don't know, that's why I'm here. Well, it's one thing to talk about the relationships in your family, but I think what might make this a little bit more clear is to have you guys reenact a scenario that typically has happened in your family, an argument that's happened per se, and this will kind of help me see the family dynamics at work. So, Ben,
what's something that's happened lately, or an argument perhaps that you've had with a family member? The other night, I got home from my buddy Paul's place. It wasn't late. It was like 2:30, 3 in the morning. Park in the driveway, leave a little room so someone in the garage can get out. If they can't, I always leave my keys right by the front door. Come in, go to bed, wake up the next morning like 6:30. Heather's there pounding on my door, yelling at me to move my car. Okay. I say, move it yourself. The keys are right there by the door. No. Okay. No. She makes me get up. Okay, so why don't I stop this right here, and I actually want you two, Heather, Ben, to reenact that fight for me. Okay. Why don't I have you guys start from the point where you were pounding on his door, he woke up, and that's where the conversation started. Okay. Well, you said... Move it yourself. Okay, move it yourself. Go. I said, no, I have to be at school. It's not my responsibility to move your piece of shit car. I just got in bed. I mean, I just yell, move it yourself. Whose Tell them fault where the is that, keys that are. you decide to go to bed at Ben, I'm 6 tired of a.m.? you coming home so freaking late at night. Your sister has to get up to go to class in the morning. I It's sleep not later, appropriate. I sleep later, I work later, I stay out later. I still Yeah, have a job. all I still hours get of the things night, done. all over town. We don't know where you are. So Don, what if I were to tell you that I'm going to give you permission to not get involved in these arguments? I'm going to give you permission to be a parent. Remember we did our genogram, right? Mm-hmm. We had the parents at one level of the hierarchy, and we had the kids at the lower level of the hierarchy. So what I'm going to do is I'm going to take you out of the role of having to get in the middle of their argument, and I'm going to have you stand back and be a parent. I'm going to give you permission. I'm going to give you freedom not to have to participate in this. And we'll see how that feels. It might feel a little weird at first, so are you willing to try it? I'll try. Okay. So what we're going to do this time is we're going to reenact the same scenario, but in a different way. So first, Don, I'd like you to trade places with your son. Okay. Okay. We're going to have you guys have a dialogue here, back and forth, kind of like we just did. And you identify something that you need from the other person, okay? And Dad, we get to sit back and watch this, okay? Okay. All right. So, ready? Action. I feel like, you know, I'm just worried about you, and I just, you know, we miss you. Me and Dad, we're always... Hold on. Talk from you. Okay. Talk from you. I miss you, and I just don't really feel like you've been very available in our family. And this argument that we just had, you know, it's just one little example of the bigger picture of you not being available and not really respecting me. You know, I guess I don't like getting woken up when I just fell asleep, but that's a small part of it too. I guess, yeah, more importantly, I need you to back me up sometimes, sis. Like when Dad's getting on my case and you walk by, like you just immediately jump in on his side, and you never back me up, and I could use that. Okay. Well done. All right. I'm going to ask you guys, how did that feel? And how is that different from the first situation? Ben, let's check in with you. It was weird just getting to talk to her without yelling. Incredible how that works. Heather, what was your take on the situation? It was nice. I felt really, you know, like he listened to what I said and was really present, and felt like a real conversation. Okay. Now, Don, appreciate your patience in watching this. Was that difficult for you to watch without trying to... Yeah, I definitely felt like Heather wasn't getting a chance to say all the things that she needed to. Okay. Why don't I have you comment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of them? What did that feel like to you? Better than it's been in a long time. 되셨죠? 오늘은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약물 치료는 아마 따로 좀 더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병원 가서 오래 생활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약에 대해서 더 많이 아셔야 돼요. 특히 그 약이 개인의 심리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사실 공부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는 별도의 세션, 별도의 이제 수업 시간이 하나 편성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의학심리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아예 또 전문적으로 더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료 현장에서 있는 심리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더 높여가시기 바라겠고요. 심리치료는 당연히 여러분이 잘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누누이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초보 때는 교본대로, 매뉴얼대로, 레시피대로 하는 게 최선입니다. 정말 그걸 하고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때쯤 되면 그때 여러분의 변화를 시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보다 더한 선생님은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함께한 시계는 스와치 그룹의 미들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미도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미도 정도 하면은 스와치 그룹에서는 해밀턴보다 조금 비싸고 라더보다 조금 싼 그 중간 라인에 있는 그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젊은이들의 역동적이고 스포츠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는 그런 라인으로 이제 이 멀티포트 라인을 되게 홍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도 멀티포트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고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좀 말씀드릴게요. 미도는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계를 디자인한다고 합니다. 이 멀티포트는 시드니에 있는 하버 브릿지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끌리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닮았는지 보시죠.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안에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다이알의 스포절 무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 하버 브릿지 형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일단 스펙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100m 방수가 되고요. 그리고 시간의 정확도가 크로노미터급이라고 해서 정말 정밀한 정도의 시간을 맞춰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매우 내구성이 높아요. 진동에 대한 내구성도 높고 자성에 대한 내구성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전자석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자력이나 컴퓨터 이런 데에서 많이 전자파 같은 것이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로 되게 훌륭한 거죠. 더군다나 파워 리저브라고 해서 태엽을 다 감아 놓으면 무려 80시간이 지속이 됩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사실 태그오이어급에선 거의 이거의 가격 2배 이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말 고급감 있으면서 가성비가 있는 시계를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시계인데 정작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게 잘 팔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안 팔린다는 건 뭔가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제가 보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컨셉인 것 같아요. 이 컨셉이 가만 보면은 스포츠 시계를 지향하고 있는데 상당히 얌전해요. 전체적으로 매우 단순하고 심플한 구성을 하고 있죠. 자, 과연 이런 시계를 처음 막 고급 시계를 사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것이냐라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한 100대 이상의 돈을 쓰면 기대하는 디자인은 이런 겁니다. 태그오이어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저런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되게 볼 게 많고 그런 이렇게 되게 멋진 이미지 같은 거를 되게 강렬하게 기대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상대적으로는 이거 좀 너무 점잖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패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대체로 이 고급 시계라는 게 한 개 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좀 스포티하면서도 정장에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시계를 충분히 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라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미도에서 제일 잘 팔리는 미도 오션스타거든요. 다이버 스타일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점잖은 느낌을 주는 이런 시계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정장에 착용해도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버 시계를 정장에 착용하는 것은 매우 반대입니다. 이건 그 사람 이미지를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좀 이미지 없어 보이게 만들어요. 좀 약간 지적인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이버나 크로노그래프 같은 식의 정장에 절대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다 쳐도 뭐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장에도 같이 하기에 큰 무리 없어요. 특히 미도의 오션스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점잖게 나온 스포츠형 시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적어도 이 멀티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이 미도 멀티포트의 사례는 우리 학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높은 실력, 능력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시장에서 인정해 줄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물건을 팔 때는 항상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형태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맞는 스펙을 중심으로 또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팔리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지 음지에서 내가 나의 내공을 쌓으면 언젠간 이 사회가 다 알아줄 것이다 라는 것은 조금은 너무 순진한 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우리 사회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지를 잘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닦고 또한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